저는 이명호라고 합니다. 평생 버스 운전대를 잡고 살아온 사람이지요. 30년 넘게 사람들을 태우고 내리며 먹고 살다 보니 늘 시간과 규칙이 몸에 밴 채로 살았습니다. 정년을 하고 나니 하루하루가 길게 느껴지더군요. 하지만 저에겐 늘 이어온 작은 습관이 있었습니다. 매달 첫째 주 월요일 오전 10시 어김없이 집 근처 국민은행을 찾는 일이지요. 통장에 연금이 들어왔는지 확인하고 적금 만기가 돌아오면 한 번 더 꼼꼼히 챙기는 것이 제 오랜 루틴입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은행 자동문을 밀고 들어섰습니다. 은행 특유의 잉크 냄새와 종이 냄새가 뒤섞여 코끝을 스쳤습니다. 번호표 기계에서 종이를 뽑으니 312번이라는 숫자가 또렷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가죽 소파에 앉아 기다리면서 주변 사람들을 살폈습니다. 출근길에 들른 직장인들, 연금을 찾으러 온 노인네들, 아기를 아는 젊은 엄마까지. 평범한 은행의 풍경이었죠. 312번 고객님, 3번 창구로 와주세요. 익숙한 안내음이 울렸습니다. 저는 통장 5개와 도장, 신분증을 꺼내 들고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늘 해오던 일이었기에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하지만 창구 직원의 얼굴을 보자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명찰에는 윤지연 대리라고 적혀 있었는데 젊은 여직원은 제 통장을 받아들고 컴퓨터 화면을 보더니 얼굴이 순간 굳어버렸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저는 속으로 무슨 일이지 싶었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지요. 오늘 정기예금 만기라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말하자 지연 대리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히고 있었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던 손이 잠시 멈추더니 그녀는 서랍에서 메모지를 꺼내더군요. 떨리는 손끝으로 무언가를 급하게 적더니 제 통장 사이에 조용히 끼워 넣었습니다. 고객님, 전산 확인할 게 있어서 5분만 기다려 주세요. 차분하게 말했지만 목소리는 미묘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심장이 쿵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은행에서 이런 상황을 겪다니 보통 일은 아니겠지요. 통장을 받아들고 대기석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이 그렇게 무거울 수 없었습니다. 자리로 돌아와 통장을 펼쳤을 때 하얀 쪽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손이 떨려 쉽게 펼치지 못했지만 결국 글씨를 읽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지금 뒤돌아보지 마세요. 고객님 뒤에 있는 사람들이 고객님 통장을 노리고 있습니다. 경찰 부를 테니 제발 모른 척 해주세요. 순간 등줄기로 식은 땀이 흘렀습니다. 목구멍이 바짝 타 들어갔습니다. 저는 핸드폰 화면을 켜서 검은 반사에 비친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숨이 막히는 듯한 충격을 받았지요. 대기석에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는 낯선 남자 2명과 함께 앉아있는 익숙한 얼굴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 사위 박성민이었습니다. 저는 통장을 무릎 위에 올려두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손바닥이 젖어 있더군요. 고개를 들면 끝이라 생각했습니다. 창구로 돌아가라는 안내가 나올 때까지 모른 척 버티자 마음을 다잡았죠. 그때 구두 소리가 제 옆에서 멈췄습니다. 박성민이었습니다. 사위의 미소는 늘 그렇듯 친절했지만 오늘은 어딘가 날카롭게 보였죠. 장인어른 여기서 뵙네요 하고 앉더니 제 통장 모서리를 흘끗 보았습니다. 저는 일부러 지갑을 닫고 도장 케이스를 가방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잠깐 상의 드릴 게 있습니다 라며 박성민이 몸을 기울이자 심장이 한 번 더 뛰었습니다. 순식간에
손이 제 팔목으로 내려오더군요. 저는 버스에서 난동 손님을 제압하던 기억을 떠올리며 팔을 기민하게 빼냈습니다. 그 순간 안내 음성이 들렸습니다. 312번 고객님 처리 완료되었습니다. 저는 곧장 일어나 창구로 걸었습니다. 윤지연 대리가 또렷한 눈으로 말하더군요. 고객님 개인 정보 보호 때문에 혼자만 오셔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박성민은 억지로 물러섰습니다. 앉자마자 지연 대리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비상호출을 눌렀습니다. 조금만 버티세요. 그리고 화면을 살짝 제 쪽으로 돌려 보였죠. 제 이름으로 낯선 카드들이 여러 장 만들어져 있었고 소액 결제가 줄줄이 찍혀 있었습니다. 석 달 전부터는 대출이 연달아 잡혀 있었고요. 저는 목이 바짝 말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하자 지연 대리는 또렷이 답했습니다. 누군가 고객님 가까운 사람이 서류를 가져다 쓴 흔적이 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사위에 어젯밤 말이 스쳤습니다. 도장하고 등본은 제가 대신 떼겠습니다. 맞장구를 쳤던 제 어리석음이 혀끝에서 씁쓸하게 돌았죠. 그때 은행 문이 활짝 열리며 플레인 차림의 남성들이 들어왔습니다. 직원 가장과 경비로 위장한 경찰들이었습니다. 저는 굳이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지연 대리가 제 통장에 도장을 또박또박 찍으며 시간을 벌어주었기 때문이죠. 얼마 뒤 귀에 익은 낮은 호령이 들렸습니다. 박성민 씨 금융 범죄 혐의로 모시겠습니다. 일순간 대기석이 술렁였습니다. 박성민이 변명하듯 소리쳤지만 손목에는 이미 차가운 쇠가 걸렸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은 채 등을 곧게 세웠습니다. 오래 버틴 사람처럼 들숨을 길게 들이켰죠. 타이어가 미끄러지듯 마음속 공포가 서서히 멈췄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오늘 제가 지킨 것은 돈만이 아니었습니다. 제 평생의 습관이고 제 이름이자 제 노후였습니다. 그리고 창구 너머의 젊은 직원이 제 편이라는 사실이 커다란 숨이 되어 가슴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경찰들과 함께 가까운 지구대로 이동했습니다. 흰 형광등 아래 조사실은 냄새부터 낯설었지만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수사 담당 강혁진 경위가 제 앞에 앉아 서류철을 펼쳤습니다. 조용히 읽어 내려가던 그는 말투를 낮추었습니다. 이명호 어르신 명의로 만들어진 통장과 카드가 여럿 있습니다. 대포로 쓰였고 자금 세탁에 이용된 정황이 뚜렷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성민이 장인어른을 위해 대신 처리해주겠다며 등본과 인감증명서를 챙겨간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죠. 경위는 차분히 덧붙였습니다. 무엇보다 요양원 관련 서류가 심상치 않습니다. 치매 촉으로 입원 동의서를 준비해 둔 흔적이 있습니다. 소름이 등줄기를 훑고 지나갔습니다. 일전에 사위가 이상한 말을 던진 적이 있었습니다. 운전만 하던 분들이 은퇴하면 판단이 흐려지곤 합니다. 그 말이 결국 제 삶을 가둬두려는 밑그림이었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위는 또 다른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박성민의 계좌에 최근 현금이 수차례 입금되었고 그 시점마다 저에게서 현금 인출이 시도되었습니다. 오늘은 전기예금 해지 시점과 맞물리도록 대기조를 붙였고 은행과 협조해 현행으로 잡았습니다. 저는 윤지연 대리가 떠올라 고개를 숙여 인사를 전하고 싶단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숨이 길게 빠져나가자 경위가 물컵을 내밀었습니다. 어르신 죄책감은 갖지 마십시오. 가족을 믿은 잘못이
잘못일 수는 없습니다. 저는 물을 한 모금 넘기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믿음은 죄가 아닌데 그걸 악용한 사람이 죄를 지었지요. 경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 이수진 씨는 남편 일을 전혀 모르는 듯합니다. 곧 오고 있습니다. 설명을 잘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말에 가슴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아이가 알게 될 배신의 무게를 생각하니 숨이 가팔라졌습니다. 문이 열리고 딸이 들어왔습니다. 눈가가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죠. 아버지 무슨 일이야 하고 묻는 목소리에 저는 겨우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치지 않았다. 그 말부터 꺼냈습니다. 그리고 마주 앉아 사실을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했습니다. 딸의 어깨가 서서히 내려앉더니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미안해, 아버지. 남편 말만 믿었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해할 사람은 따로 있다. 내가 내 편이라는 사실만 확인하면 된다.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오자 비로소 제 두 다리에 힘이 돌아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조사실 옆 작은 상담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딸 이수진은 손등으로 눈물을 쓸어내리며 숨을 고르더니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성민이 아버지를 걱정한다며 이런저런 서류를 챙긴다고 했어요. 혹시라도 사기에 휘말릴까봐 대신 처리하겠다더군요. 저는 속으로 종이를 접듯 그 말들을 하나씩 접어 쓰레기통에 넣는 기분이었습니다. 강혁진 경위가 정리한 조서가 책상 위에 놓였습니다. 사무적인 문장들이 냉정했지만 오히려 마음을 붙들어 주었습니다. 박성민은 장인의 월 연금일과 은행 방문일을 정확히 파악했고 인출 동선까지 계획했습니다. 또한 동네 병의원과 접촉해 치매 척도 검사를 허위로 진행하려다 직원의 거절로 무산된 기록이 있습니다. 저는 그 기록을 보며 오래전 제 버스 안 풍경을 떠올렸습니다. 빈 좌석이 많아도 내릴 때는 항상 마지막 승객을 확인하는 습관이 있었죠. 오늘도 그 습관이 제 목숨을 건졌습니다. 직원의 눈빛을 믿고 뒤돌아보지 않은 일. 그게 제 마지막 승객 확인과 닮아 있었죠. 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 사람과는 정리할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급할 필요 없다. 법이 갈 길이 있다. 우리도 갈 길을 가자. 그때 박성민이 수갑을 찬 채 복도를 지났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얄팍한 미소를 지으며 중얼댔습니다. 이건 오해입니다. 저는 담담하게 대꾸했습니다. 오해는 서류가 아니다. 종이에 남은 건 사실이다. 박성민의 미소가 휘어지고 얼굴이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옆에 경찰이 그를 데리고 사라졌고 복도는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감자처럼 거칠고 굳은 제 손을 꼭 쥐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버스 타던 초등학생이 기억나요. 늘 맨 앞자리 앉혀 주셨잖아요. 그 애가 무사히 내릴 때까지 신호를 더 기다리던 아버지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 버릇이 아직도 남아있다. 너도 오늘 무사히 내리는 중이다. 그 한마디에 딸은 다시 울었고 저는 이번엔 함께 울었습니다. 상처를 닦는 일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손을 잡는 일은 지금 당장 할 수 있었습니다. 사흘 뒤 저는 경찰과 함께 은행에 다시 들렀습니다. 윤지연 대리에게 정중히 인사를 하고 싶었기 때문이죠. 지점장도 나와 직원들을 격려했습니다. 지연 대리는 미소를 지으며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덕분에 숨을 쉬었다고 답했죠.
강혁진 경위는 은행 회의실에서 수사 경과를 간략히 설명했습니다. 박성민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노년층을 타깃으로 서류를 수집해 계좌를 만들고 대출을 받는 조가 따로 있었고 현금 전달을 맡는 조도 있었죠. 특히 월초 은행 방문 루틴을 가진 대상자 목록을 확보해 순번표까지 계산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저는 등줄기가 다시 서늘해졌습니다. 평생의 규칙이 칼날이 되는 순간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으니까요. 경위는 말했습니다. 그래서 루틴에 작은 변화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방문 시간을 바꾸거나 업무를 분산하는 식으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버스 노선도 가끔 바꿨다며 웃어 보였죠. 그 말에 지연 대리가 가볍게 웃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갈 즈음 지연 대리가 한 장의 복사물을 제게 건넸습니다. 어르신 명의로 개설된 낯선 통장이나 카드가 더 있는지 금융 공동 전산망을 통해 추가로 확인할 예정입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끝까지 지워드리겠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종이의 감촉이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회의실 밖으로 나오자 딸이 서 있었습니다. 고개 숙여 은행 직원들에게 인사하더군요. 꾸벅 인사하는 딸을 보며 저는 마음이 놓였습니다. 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일부러 노선을 틀어 공원을 지나 걸었습니다. 바람이 잎사귀를 스치는 소리가 들리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덫은 항상 가장 익숙한 길목에 놓이는 법이다. 그러니 발을 옮기는 법을 다시 배우면 된다. 그날 밤 저는 문갑 깊숙한 곳에 있던 오래된 우산을 꺼내 현관에 걸어두었습니다. 마른 날의 우산은 대비의 상징이었습니다. 준비한다는 마음 하나면 사람은 다시 똑바로 설 수 있다고 저는 믿었습니다. 이틀 뒤 비가 내렸습니다. 저는 지하철역 앞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윤지연 대리였습니다. 잠시 들르실 수 있겠냐고 묻더군요. 저는 우산을 들고 은행으로 갔습니다. 상담실에 마주 앉자 지연 대리가 말을 꺼냈습니다. 어르신 혹시 예전에 강서차고지에서 마지막 차 운전하신 적 있으시죠? 저는 웃었습니다. 많았죠. 종점에선 늘 불끈 차 안을 뒤로 걸었습니다. 지연 대리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비 많이 오던 날을 기억하시나요? 버스에서 잠든 아이를 끝까지 깨워 내려보낸 기사님. 저는 잠시 눈을 감았다 뜨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은 신호를 한 번 넘겼죠. 아이가 비에 젖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연 대리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그 아이가 저였습니다. 저는 한동안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지연은 이어 말했습니다. 저녁마다 어머니가 두통 탓에 일찍 주무시던 때였습니다. 저는 태권도장 늦게 끝나 혼자 버스를 탔고 내릴 역도 몰라 울다가 잠들었습니다. 기사님께서 우산을 씌워 제 손을 잡고 집 앞 골목 끝까지 같이 걸어주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목을 대가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그날의 기억은 제게도 따뜻한 불빛처럼 남아 있었거든요. 우산 색이 연두였고 아이 손이 참 차가웠습니다. 지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은행에 들어온 뒤 어르신 성함을 보는 순간 이상하게 마음이 쓰였습니다. 내야 할 보답이 있는 사람 같았죠. 저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저는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사람을 끝까지 내려주는 일이 제 일이었으니까요. 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끝까지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제 인생을 바꾸셨습니다. 저는
그제야 마음속 어떤 덩어리가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억울함과 분노로 굳어있던 것이 서서히 온기로 녹아내렸죠. 상담실 문을 열고 나오며 저는 우산을 지연에게 내밀었습니다. 젖지 말고 퇴근하시오. 지연은 두 손으로 우산을 받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렸지만 마음은 맑아지고 있었습니다. 한 달 뒤 저는 법정에 섰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차분히 진술했습니다. 박성민의 접근 과정과 서류를 맡겼던 경위, 요양원 동의서의 허위 사유, 은행 직원의 신속한 판단. 판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피고석의 박성민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그가 경제적 곤란으로 판단력이 흐려졌다고 했지만 재판부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검사는 노년층을 겨냥해 생계를 위협한 조직적 범행이라며 엄중한 처벌을 구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사람을 속일 때 제일 먼저 노리는 것은 시간입니다. 늘 하던 시간에 맞춰 오게 하고 늘 하던 손놀림 그대로 사인하게 만듭니다. 저는 그 말이 제 가슴에서 천천히 나간 것을 느꼈습니다. 판결은 구속과 실형이었습니다. 박성민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표정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시선을 거두고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법정을 나와 계단을 내려오는데 강혁진 경위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건 자치단체에서 부탁이 들어온 일입니다. 노년층 대상 범죄 예방 교육의 강연자로 한번 서 주시겠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한 뒤 웃었습니다. 버스에서 안내, 방송은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도 방향만 알려주면 됩니다. 경위는 웃으며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첫 강연은 주민센터에서 모시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정 문을 등지고 나오면서 이 일의 끝이 누군가의 시작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제가 잡은 손이 다른 이의 손을 또 잡아주기를 바랐죠. 바람이 불어와 넥타이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오래전 운전석 창으로 들어오던 그 바람과 비슷했습니다. 다시 월초가 되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시간을 바꿨습니다. 오전 대신 오후로 옮겼고 통장 정리는 이틀로 나눴습니다. 은행 문을 밀자 밝은 인사가 들렸습니다. 윤지연 대리가 창구에서 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다가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통장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규칙을 조금 바꿔봤습니다. 지연은 웃었습니다. 그 작은 변화가 큰 안전을 만듭니다. 도장을 찍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습니다. 툭툭 찍힐 때마다 마음속에 작은 기둥이 하나씩 세워지는 느낌이 났습니다. 창구 옆에는 금융 사기를 조심하라는 안내판이 세워져 있었고 제 사진이 작게 붙어 있었습니다. 주민센터 강연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민망해 고개를 긁적였고 지연은 장난스럽게 엄지를 들어 보였습니다. 업무를 마치고 일어서는 길에 딸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아버지, 저녁에 김치찌개 끓일게요. 저는 바로 답을 보냈습니다. 빨리 갈게. 문 밖으로 나오니 하늘이 넓게 열려 있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오래된 차고지 열쇠고리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이 금속의 촉감은 평생의 리듬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출발 신호를 기다리던 순간들, 마지막 정류장에서 뒤를 확인하던 습관, 빗속에서 우산을 씌워주던 그날의 온기까지.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릴 사람은 모두 내렸고 남은 사람은 함께 가자. 그 길의 끝에 집이 있다. 발걸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배신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그 믿음을 손에 쥐고 문을 열었습니다. 집에서는 김치 볶는 냄새가 났고 딸의 발소리가 복도에서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문지방을 넘는 순간 제 마음속도 함께 넘어섰습니다. 이제 제 루틴에는 하나가 더해졌습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주는 일. 그 작은 습관이 또 한 사람을 살려내리라 저는 믿습니다.